펀드 수익률 보고서 딱 열어봤는데 연간 수익률 10% 달성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막상 내 계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10%는커녕 겨우 본전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일 때 아니 내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하는 생각 혹시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펀드는 분명히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정작 내 계좌에서는 사라져버린 그 수익의 행방 말이죠. 단서는 저희가 오늘 깊이 파볼 모닝스타의 보고서 안에 있고요. 아마 범인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사실 공식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자 수익률 격차, 영어로는 인베스터 리턴 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펀드 자체가 기록한 공식 성적표가 있잖아요. 그거랑 그 펀드에 돈을 넣고 뺀 우리 같은 투자자 개개인의 실제 성적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격차의 정체만 이해해도 장기 투자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요. 아, 투자자 수익률 격차. 그러니까 펀드의 성과랑 내 성과가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이 자료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사실은요. 우리가 투자하는 펀드의 가장 큰 적이 변덕스러운 시장도 아니고 불안한 경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숫자로 너무 명확하게 증명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다닐수록 오히려 계좌가 망가지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아이러니를 파헤치려면 두 가지 수익률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바로 총수익률하고 투자자 수익률이에요. 먼저 총수익률은 잠시만요. 그거 혹시 우리가 왜 뉴스 기사나 펀드 광고에서 제일 크게 보는 그 숫자 아니에요? 저희 펀드가 작년에 20% 올랐습니다 할 때 그 수익률이요. 말하자면 펀드 매니저의 순수한 실력을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정확해요.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공식 연비 같은 거죠. 아주 이상적인 조건에서 측정된 최고의 성능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운전하면 시내 주행도 하고 길도 막히고 하니까 실제 연비는 공식 연비랑 달라지잖아요. 투자자 수익률이 바로 그 실제 연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운전자인 당신이 언제 엑셀을 밟고 언제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즉 언제 돈을 더 넣고 언제 돈을 뺐는지가 전부 반영된 당신만의 진짜 성적표인 거죠. 와, 공식 연비와 실제 연비라니. 비유가 귀에 그냥 싹싹 들어오네요. 그럼 이 두 연비 차이가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예시가 있어요. 어떤 투자자가 $1,000로 펀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1년 차에 시장이 좋아서 10% 수익이 났고 2년 차에도 운 좋게 10% 수익이 났어요. 근데 3년 차에 시장이 꺾이면서 10% 손실을 봤죠. 자, 이 경우 3년간 이 펀드의 연평균 총수익률, 즉 공식 연비는 2.9% 플러스예요. 3년 평균 2.9%면 나쁘지 않은데요.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렇죠. 펀드 자체는 돈을 번 게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투자자의 투자자 수익률, 그러니까 실제 성적표는 연평균 마이너스 0.4%로 계산돼요. 돈을 잃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펀드 자체는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투자한 나는 돈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제 돈이 중간에 어디로 샌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타이밍의 저주 때문입니다. 이 투자자가 수익이 잘 나던 처음 2년 동안은 원금 $1,000만 그대로 뒀어요. 그러다가 2년 연속 수익을 보고 확신이 딱 생긴 거죠. 그래서 3년차 시작할 때 $10,000를 추가로 넣은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10% 손실이 난 거죠. 즉 수익이 날 땐 적은 돈, $1,000로 참여하다가요. 손실이 날 땐 훨씬 큰 돈, $11,000가 물려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타이밍에 더 큰 자금을 위험에 노출시킨 대가죠.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소액으로 약간 맛만 보고 이거다 싶어서 뭉칫돈을 넣었더니 바로 그때 시장이 고꾸라졌다는 거군요. 와, 듣기만 해도 속이 쓰리네요. 방금 그 예시가 정말 충격적인데 이게 혹시 그냥 운 나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전체 투자자로 봤을 때 이 격차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 미국 투자자들이 투자한 모든 펀드의 연평균 총수익률은 9.4%였어요. 10년간 연평균 9.4%면 정말 훌륭한 성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같은 기간 투자자들이 실제로 손에 쥔 투자자 수익률은 연평균 7.7%에 그쳤어요. 매년 1.7%포인트씩 수익이 그냥 사라진 셈이에요. 1.7%포인트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10년, 20년 복리로 쌓이면 나중엔 정말 집 한 채 값이 될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자기 판단으로 시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벌 수 있었던 돈의 거의 6분의 1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죠. 6분의 1이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 실수가 모든 펀드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 같아요. 자료에 있는 차트를 보니까 유독 격차가 심각한 분야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종류의 펀드를 골랐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실수가 극명하게 갈렸어요. 가장 최악의 격차를 보인 건 대안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격차가 무려 마이너스 4.33%포인트였어요. 마이너스 4.33%요? 그게 무슨 뜻이죠? 펀드 수익률보다 4.33%를 덜 벌었다? 이건가요? 그보다 더 심각해요. 대안펀드 자체는 10년간 연평균 4.08%의 수익을 냈는데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의 평균 수익률은 오히려 연 마이너스 0.25%였어요. 펀드는 돈을 벌어줬는데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돈을 잃고 나왔다는 뜻이죠. 특정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섹터 주식형 펀드도 약 4%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를 보여서 두 번째로 나빴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펀드는 플러스를 냈는데 투자자들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니 이건 앞서 말한 그 예시가 현실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증거네요? 왜 이런 좀 핫해 보이는 펀드들에서 유독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보통 이런 펀드들은 특정 테마나 유행을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으로는 AI가 대세다, 전기차에 올인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미디어로 도배하면 그렇죠. 돈이 확 몰리죠. 네, 투자자들의 돈이 한꺼번에 확 몰리죠. 대부분 이미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고점에서요. 그러다 거품이 꺼지고 인기가 식으면 공포에 질려서 저점에 팔고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기 쉬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투자자들이 자기 실수를 가장 적게 한 분야도 있었나요? 근데 펀드 성과를 거의 그대로 잘 챙겨 나온 분야요? 네, 물론 있었어요. 주식, 채권 이런 여러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자산 배분 펀드가 격차가 마이너스 0.69%포인트로 가장 작았습니다. 이런 펀드들은 처음부터 분산이 잘 되어 있으니까 시장이 오르내릴 때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시장의 작은 파도에 막 일희일비하지 않고 엉덩이 무겁게 투자를 유지하기가 더 쉬웠던 거죠. 그렇군요. 결국 모든 걸 종합해 보면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변동성이 크고 유행을 타기 쉬운 전문 분야에 투자할수록 투자자들이 타이밍 실수를 해서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변동성과 수익률 격차 사이에 너무나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시장이 크게 춤을 출수록 투자자들의 마음도 함께 춤을 추게 되거든요. 시장이 급등할 땐 나만 소외되면 어떡하지? 하는 조급함, 그 FOMO 때문에 이성을 잃고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게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 급락할 땐 이러다 휴지 조각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바닥에서 다 던져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뇌과학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일 때 느끼는 그 사회적 고립감 있잖아요. 그게 실제 물리적 고통과 비슷한 뇌 영역을 자극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다는 공포가 이성적인 판단 회로를 그냥 마비시켜버리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의 기본 원칙과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타나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최악의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고서의 데이터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주식형 펀드를 변동성 기준으로 5그룹으로 나눠봤더니 가장 변동성이 높았던 그룹의 수익률 격차는 연 1.7%포인트였는데 가장 변동성이 낮았던 그룹은 0.9%포인트에 불과했어요. 변동성이 심한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이 2배나 더 큰 실수를 저지른 거죠. 채권 펀드에서는 그 차이가 더 드라마틱하던데요. 네, 채권 펀드에서는 변동성이 가장 큰 그룹의 격차가 2.3%포인트, 가장 낮은 그룹은 0.6%포인트였습니다. 차이가 거의 4배 가까이 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혹시 높은 수익률이라는 공식 연비만 보고 변동성 큰 차를 샀다가 당신의 감정적인 운전 습관 때문에 실제 연비는 형편없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변동성이 높다는 건 그만큼 크게 벌 기회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변동성이 큰 펀드를 무조건 피하라는 건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는 소극적인 조언 아닐까요? 큰 부를 이룬 사람들은 다들 위험을 감수했다고 하던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위험 감수 없이 높은 수익은 없죠.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 위험과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가격의 등락폭만이 아니라 그 등락을 견뎌낼 수 있는 나 자신의 정신적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유망한 기술주라도 마이너스 50% 하락을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서 팔아버리면 나에겐 그냥 실패한 투자인 거죠. 이 보고서는 높은 변동성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고 감정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결국 제 몫을 챙기지 못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내 자신의 행동이 가장 큰 적이라는 말이니 조금 씁쓸하게 들리기도 하네요. 감정을 통제해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라, 이런 조언은 너무 교과서 같아서 와닿지가 않는데 뭔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이 보고서가 아주 효과적인 전략 하나를 가상으로 시험해봤습니다. 바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우리에게는 적립식 투자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방법이에요. 매달 정해진 날을 정해진 금액만큼 시장 상황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거죠. 아, 적립식 투자요? 근데 보통 계속 오르기만 하는 시장에서는 돈이 있을 때 한 번에 다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더 높다고 하잖아요. 적립식 투자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런 말도 많고요. 맞아요.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흥미로운 점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적립식 투자가 수학적으로 항상 최고의 수익을 보장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라고 인정을 해요. 하지만 잘못된 타이밍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률 격차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라고 강조하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적립식 투자는 투자 과정에서 감정이라는 변수를 아예 제거해버리거든요. 지금 사야 할까?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까? 하는 고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자 원칙을 강제로 지키게 만드는 시스템인 셈이에요. 자료에 있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그 차트를 보니까요, 효과가 정말 극적이네요. 특히 아까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했던 그 펀드들에서요. 네, 정말 드라마틱하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평균적으로 연 마이너스 0.25% 손실을 봤던 그 대안펀드 있잖아요. 만약 이 펀드를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연간 1.26%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거라고 해요. 와, 투자자 수익률을 무려 5.59%포인트나 개선할 수 있었던 거죠. 섹터 주식형 펀드 역시 실제 투자자 수익률은 7.38%에 그쳤지만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펀드의 총 수익률 11.33%를 거의 그대로 누릴 수 있었을 거고요.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감정의 늪에서 구해주는지 보여주는 증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봐야 할 것 같네요. 펀드 보고서에 찍힌 수익률과 내 계좌의 실제 수익률 사이에 존재하는 그 격차의 미스터리를 추적해봤는데요. 범인은 결국 시장을 예측하려던 우리 자신의 섣부른 타이밍 시도였고, 특히 변동성이 큰 자산에 투자할 때 그 실수가 더 잦았다는 걸 확인했네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해결책은 시장 예측을 포기하고 기계적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었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 제안하는 4가지 핵심 실천 방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첫째,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특정 섹터나 테마 펀드처럼 마음을 흔드는 펀드보다는 폭넓게 분산된 좀 지루한 펀드가 오히려 심리적으로 꾸준히 보유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둘째, 정기적인 업무를 자동화하세요. 자산 배분 목표를 정하고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걸 아예 증권사 서비스로 예약해 두는 거예요. 감정이 끼어들 여지를 최대한 줄이는 거죠. 셋째, 감당하기 힘든 변동성이 높은 펀드는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매력적인 수익률로 유혹할 수 있지만 오늘 봤듯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고 최악의 타이밍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적 통제 능력에 대해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식 투자 같은 자동 투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건 살까 말까 하는 그 감정적인 의사결정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사라진 수익의 행방을 추적해봤는데요. 이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곱씹어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다음에 최신 시장 뉴스나 어떤 펀드의 놀라운 단기 성과를 보고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를 주고 싶은 강한 유혹이 들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좌의 수익률 적차를 스스로 키우는 범인이 되려는 것인가?